뉴욕, 냉전의 광풍 속 두 남녀가 사라졌습니다. 핵기밀 유출 혐의는 미국을 붉은 공포로 몰아넣었죠. 안보와 인권 사이 거대한 질문을 남긴 이 사건은 시대가 낳은 비극인지 정당한 심판이었는지 역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미국은 핵무기 독점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우위를 바탕으로 소련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949년 8월 29일 소련이 첫 번째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의 핵 독점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깨진 것입니다. 소련의 핵 개발 성공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소련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핵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곧 간첩 활동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기밀이 소련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BI는 소련 간첩망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기관, 과학연구소, 군사시설 등에서 일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1918년 5월 12일 뉴욕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러시아에서 이민 온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줄리어스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34년 시티 칼리지에 입학하여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에설은 줄리어스보다 정치적 성향이 강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향을 받아 점차 좌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936년 신년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줄리어스는 에설의 지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매력을 느꼈고 에설은 줄리어스의 열정적인 이상주의에 끌렸습니다. 1939년 6월 18일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줄리어스는 1940년 미국 육군 통신대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레이더와 관련된 기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공산주의 활동 전력이 발각되면서 해고당했습니다. 이후 그는 에설과 함께 작은 기계 부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로젠버그 부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1943년 마이클, 1947년 로버트라는 두 아들을 두었고 맨해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줄리어스는 자상한 아버지였고 에설은 헌신적인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은 결국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로젠버그 부부 사건의 핵심은 맨해튼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였습니다. 이 극비 계획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등 13만 명이 참여한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 중 하나는 뉴멕시코 주 로스앨러모스에 있는 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원자폭탄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보안은 극도로 엄격했고 참여자들은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에설의 동생 데이비드 그린글라스는 1943년 8월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1944년 로스앨러모스에 배치되어 원자폭탄 제조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기계공으로 일하면서 폭발 렌즈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플루토늄 폭탄의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안 규정에 따르면 그는 이 정보를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나인 에설과 형부인 줄리어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줄리어스는
이 정보의 중요성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데이비드에게 구체적인 기술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줄리어스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폭발 렌즈의 도면과 관련 기술 정보를 복사하여 줄리어스에게 넘겼습니다. 1940년대 소련은 미국 내의 광범위한 간첩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수집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이러한 소련 간첩망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1940년대 초부터 소련을 위해 간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업 기밀이나 군사 정보를 수집했지만 점차 더 중요한 정보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줄리어스의 소련 담당자는 알렉산드르 페클리소프였습니다. 페클리소프는 뉴욕 소련 영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줄리어스를 운용했습니다. 그는 후에 회고록에서 줄리어스가 매우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요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줄리어스는 데이비드로부터 받은 정보를 페클리소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정보에는 폭발 렌즈의 도면, 플루토늄 폭탄의 구조, 핵분열 과정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설계도는 아니었지만 소련의 핵 개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1950년은 소련 간첩망이 연쇄적으로 붕괴된 해였습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공동 수사 결과였습니다. 소련의 암호 통신을 해독하는 베노나 프로젝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노나 프로젝트는 1943년부터 시작된 극비 작전이었습니다. 미국 육군 보안청과 영국 정보부가 협력하여 소련의 외교 전문을 해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내 소련 간첩망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1950년 1월 27일 클라우스 푸우스가 영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간첩 활동을 자백했습니다. 푸우스의 자백을 통해 미국 내 간첩망의 존재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는 해리골드라는 연락책의 존재를 시인했습니다. 해리골드는 1950년 5월 23일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푸우스와 다른 간첩들 사이의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골드의 자백을 통해 데이비드 그린글라스의 관련성이 드러났습니다. 골드는 1945년 6월 알버커키에서 데이비드를 만나 정보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데이비드 그린글라스는 1950년 6월 16일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자신의 간첩 활동을 자백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형부인 줄리어스 로젠버그를 간첩 활동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1950년 7월 17일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달 후인 8월 11일 에설 로젠버그도 체포되었습니다. 정부는 에설을 체포함으로써 줄리어스가 자백하도록 압력을 가하려 했습니다. 로젠버그 부부에 대한 재판은 1951년 3월 6일 뉴욕 연방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빙 카우프만 판사가 재판을 주재했습니다. 검사는 어빙 세이펠이었고 변호사는 에마뉴엘 블로흐와 그의 아버지 알렉산더 블로흐였습니다. 기소 내용은 간첩법 위반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적국에 국가 기밀을 넘겨준 죄였습니다. 이는 평시에도 사형이 가능한 중죄였습니다. 정부는 로젠버그 부부가 소련의 원자폭탄 기밀을 넘겨줌으로써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주요 증인은 데이비드 그린글라스였습니다. 그는 형부인 줄리어스가 자신에게 원자폭탄 정보를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에설도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아내 루스 그린글라스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해리 골드도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1945년 6월 알버커키에서 데이비드를 만나 정보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때 암호로 사용된 젤로 상자 조각이 물적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간첩 활동의 구체적인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변호 측은 이러한 증언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그린글라스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시된 기술 정보가 실제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3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냉전 초기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 재판은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1951년 3월 29일 배심원단은 로젠버그 부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4월 5일 카우프만 판사는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평시에 간첩죄로 사형이 선고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카우프만 판사의 선고 이유는 강경했습니다. 그는 로젠버그 부부의 행위가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행위가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희생을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는 즉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에설에 대한 사형 선고는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두 어린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유주의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이 판결이 반공주의 히스테리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세계적인 지식인들도 사형 집행에 반대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교황 비오 12세도 사형 집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사형 집행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이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60%의 미국인이 사형 집행에 찬성했습니다. 사형 선고 후 로젠버그 부부의 변호사들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판사의 편견과 증거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은 모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광범위한 구명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로젠버그 부부의 지지자들은 로젠버그 국민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시위, 집회,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형 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1953년 1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구명운동가들은 새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중단시켜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전임자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로젠버그 부부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양한 법적 절차가 시도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953년 6월 19일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1953년 6월 19일은 유대교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원래 처형은 6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종교적 배려로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로젠버그 부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오후 내내 마지막 상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연방대법원에 긴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었습니다. 싱싱교도소에서는 처형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기의자가 점검되었고 의료진이 대기했습니다. 언론들은 교도소 밖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이 작은 교도소에 집중되었습니다.
오후 8시 줄리어스가 먼저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말은 우리는 무죄이다. 이는 사법살인이다. 역사가 우리의 무죄를 증명할 것이다였습니다. 전기 의자에 앉은 지 몇 분 만에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8시 16분 에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말은 나는 결백하다. 나는 두 아들을 사랑한다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기 충격으로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확인한 결과 에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기 충격이 가해졌고 그제서야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 16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형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로젠버그 부부의 처형 이후에도 이들의 유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새로운 증거들이 공개되기 시작했고, 이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1995년 공개된 베노나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들은 미국과 영국이 1940년대 소련의 암호 통신을 해독한 결과였습니다. 베노나 문서를 통해 줄리어스가 실제로 소련 간첩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베노나 문서에서 줄리어스는 리버럴 또는 안테나라는 암호명으로 불렸습니다. 이 문서들은 그가 1940년대 초부터 소련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가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베노나 문서에서 그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일부는 그녀가 간첩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2001년 데이비드 그린글라스가 새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에설에 대한 자신의 증언이 거짓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나는 내 아내를 구하기 위해 에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은 로젠버그 부부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줄리어스가 실제로 간첩이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에설의 경우는 무죄였거나 최소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로젠버그 부부의 두 아들 마이클과 로버트는 부모의 처형 후 고아가 되었습니다. 친척들도 이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에벨과 안 마이로폴 부부가 이들을 입양했습니다. 마이클과 로버트는 마이로폴이라는 새로운 성을 받았습니다. 에벨 마이로폴은 좌파 교사이자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이상한 과일이라는 발린치 노래를 작곡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이로폴 부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평생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트라우마와 함께 사회적 편견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간첩의 자식으로 바라봤습니다. 성인이 된 후 두 아들은 부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로버트는 우리는 우리 부모를 처형했다. 1975년이라는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부모의 무죄를 주장하고 미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로젠버그 부부 사건은 미국 법제사에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 개인의 권리,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압력 사이의 균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간첩법의 해석이었습니다. 1917년 제정된 간첩법은 전시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젠버그 부부 사건에서는 평시에도 이 법이 적용되어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선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증거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부는 주로 증인의 증언에 의존했습니다. 물적 증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로젠버그 부부 사건은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메카시즘은 조지프 메카시 상원의원이 주도한 반공주의 운동으로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공산주의자 색출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1950년 2월 9일 메카시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 휠링에서 국무부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메카시는 이후 상원 정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메카시즘의 특징은 증거보다는 의혹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도 공산주의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정부기관, 할리우드,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빨갱이 사냥이 벌어졌습니다. 로젠버그 부부 사건은 이러한 분위기의 절정에서 일어났습니다. 1950년 간첩망이 발각되고 1951년 재판이 열렸던 시기는 메카시즘이 가장 매미를 떨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젠버그 부부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미국의 사법 정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냉전 초기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장폴 사르트르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는 법적 린치하고 비판했습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도 미국의 야만성을 고발했습니다. 프랑스 공산당은 대규모 항해 집회를 조직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지만 많은 영국인들이 사형 집행에 반대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미국의 메카시즘의 광기를 비판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은 이 사건을 반미 선전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소련은 로젠버그 부부를 제국주의의 희생자로 묘사했습니다. 동구권 전역에서 항해 집회가 열렸고 반미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로젠버그 부부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이 등장한 현재 이 사건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국가 안보와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입니다. 국가는 안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로젠버그 부부 사건은 이러한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법부의 독립성입니다. 법원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정치적 고려가 법적 판단을 압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언론은 정부의 선전 도구가 아니라 비판적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정부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시민의 각성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행동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집단 히스테리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로젠버그 부부 간첩 사건은 20세기 미국 사회의 가장 논란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냉전 초기 미국 사회의 공포와 편견, 그리고 사법 정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노나 문서의 공개로 줄리어스의 간첩 활동은 어느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더욱이 에설의 경우 그녀의 무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데이비드 그린글라스의 증언 번복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비극은 두 어린 아들이 고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과 로버트는 평생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 사건의 진짜 대가를 보여줍니다. 로젠버그 부부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언론은 정부의 선전 도구가 아니라 비판적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각성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때만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집단 히스테리나 이념적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인 테러, 사이버 공격, 외국의 정보 활동 등은 로젠버그 부부 사건의 교훈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안보와 자유, 정의와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로젠버그 부부는 냉전의 희생자였을 수도 있고 실제 간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의 죽음이 미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교훈을 살리는 길입니다. 줄리어스와 에설 로젠버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건이 제기한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념적 대립 속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본 콘텐츠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며 임의로 각색된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시청자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